찻잔 속에 숨겨진 죽음의 공식. 1971년 영국의 한 평범한 광학계기 연구소. 직원들이 원인 모를 극심한 고통 속에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의학계조차 원인을 규명하지 못해 미스터리한 질병으로 불리던 그곳에서 유독 냉철한 눈빛으로 상황을 관찰하던 한 신입 사원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고통을 기록하던 그의 일기장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사건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1971년 런던 북서쪽의 한적한 마을 보빙던. 이곳에 위치한 존 헤들랜드 연구소는 정밀 광학기기를 제조하는 평범한 회사였습니다. 직원들은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했고 영국의 여느 직장처럼 휴식 시간이 되면 삼삼오오 모여 차를 마시는 것이 하루의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5월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면서 이 평온한 일상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레이엄. 23세 이 청년은 창백한 피부에 깊게 패인 눈, 그리고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박식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사 면접에서 자신이 꽤 불우한 가정 환경을 겪었으며 과거에 화학을 공부하다가 정신적으로 약간의 어려움을 겪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그의 솔직함과 화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재기를 꿈꾸는 청년의 열정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창고 관리 및 물품 운반 담당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레이엄은 입사하자마자 동료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동료들을 위해 직접 차와 커피를 타서 나르는 티보이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동료들은 싹싹한 신입사원이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에 고마움을 표하며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레이엄이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구소 내에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복통과 설사를 호소하며 조퇴를 하거나 결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름철 식중독이나 가벼운 위장염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상치 않게 변해갔습니다. 환자들은 단신한 배탈을 넘어 다리에 감각이 없어지는 마비 증세를 겪거나 머리카락이 한 뭉치씩 빠지는 심약한 탈모 증상을 보였습니다. 연구소 내에는 보빙던 버그라는 이름의 괴질이 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의 안색을 살피며 불안에 떨었고 회사의 분위기는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레이엄의 직속 상사이자 매장 관리자인 밥 이글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건강한 체질이었으나 어느 날부터 극심한 손가락 마비와 호흡곤란을 호소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를 다발성 신경염의 일종으로 진단했지만 일반적인 치료법은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밥 이글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야위어갔고 결국 1971년 7월 7일 입사한 지 2개월 된 그레이엄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폐렴과 그로 인한 합병증. 하지만 건강했던 중년 남성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한 것에 대해 동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레이엄은 누구보다 슬픈 표정으로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 중 일부는 그가 장례식 내내 묘한 흥분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훗날 회고했습니다. 밥 이글의 사망 이후 보빙던 버그의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회사는 방역을 실시하고 급수시설을 점검했지만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9월 60세의 베테랑 직원 프레드 빅스에게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프레드의 고통은 밥 이글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전신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입원했고 피부가 벗겨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과정을 겪으며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 런던의 네로라 하는 전문의들이 달라붙었지만 도무지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유독 차분한 사람이 단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그레이엄이었습니다. 어느 날 직원들이 모여 프레드의 병세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때 그레이엄이 불쑥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의과대학 교수라도 된 듯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중금속 중독, 그중에서도 희귀한 금속에 의한 증상과 놀랍도록 흡사해요. 예를 들면 안티몬이나 탈륨 같은 것들 말이죠. 동료들은 그저 그가 화학에 관심이 많아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엄의 지적 과시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회사 경영진은 동물학 전문가를 초빙하여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사의 안전관리 문제를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그레이엄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안달이 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은 뒤 초빙된 의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혹시 환자들의 증상이 탈륨 중독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탈모와 신경마비는 탈륨 중독의 전형적인 임상 양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탈륨은 맛과 냄새가 없어 독살자의 독이라 불리는 맹독성 물질로 사진 현상이나 광학기기 제조 공정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화학 물질이었습니다. 일반인, 심지어 웬만한 화학 전공자조차 구체적인 중독 증상을 즉석에서 읊을 수 없을 만큼 전문적인 영역의 물질을 일개 창고 직원이 너무나 상세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레이엄의 질문은 순수한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출제자에게 힌트를 주는 듯한 오만함에 가까웠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경영진과 의사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경영진은 조용히 인사기록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엄이 입사 당시 언급했던 과거의 정신적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신원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의 조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레이엄 0이라는 이름은 영국 경찰 데이터베이스의 요주의 인물 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9년 전 불과 14세의 나이에 가족과 학교 친구들에게 독극물을 투여하여 수감되었던 전력이 있는 법원이 지정한 최고 위험 등급의 범죄자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수감되었던 곳이 일반 교도소가 아닌 정신 이상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악명 높은 브로드모어 병원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보빙던의 연구소를 공포로 몰아넣은 바이러스의 정체는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한 걸어다니는 독극물 실험실이었습니다. 1971년 11월 21일 늦은 밤, 경찰은 그레이엄이 묵고 있던 셰어니스의 아파트와 그의 아버지 집을 급습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연 그레이엄은 경찰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긴 검은색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형사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치자 그곳에는 마치 과학 실험 보고서처럼 꼼꼼하게 정리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30일 프레드에게 3차 투여. 예상보다 저항력이 강하다. 내일은 용량을 2배로 늘려볼 생각이다. 그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하다. 경찰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데이터로만 인식하는 감정이 제거된 괴물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청년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일까요? 시계바늘은 이제 10년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된 1961년 런던으로 되돌아갑니다. 시계바늘은 1961년 런던 북부의 노동자 거주지인 니스던으로 돌아갑니다. 프레드 영의 가정은 겉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프레드, 새어머니 몰리, 누나 위니 프레드, 그리고 14살의 막내 아들 그레이엄. 하지만 이 짐의 담장 안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엄은 또래 아이들처럼 축구를 하거나 록 음악에 열광하는 대신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방에는 유리 비커, 시험관, 알코올 램프, 그리고 각종 화학 약품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버지 프레드는 아들의 학구열을 대견하게 여겨 학교 시험에 합격한 선물로 고가의 화학 실험 세트를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프레드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준 그 선물이 장차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갈 무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은 그레이엄을 미친 교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단순한 화학 바늘을 넘어 퍽발물과 독극물에 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그는 도서관에서 대학원 수준의 동물학 서적을 탐독하며 나치 독일의 전범들이 사용했던 독가스나 고대 로마의 황제들이 정적을 제거할 때 썼던 독초들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그에게 있어 독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의 권능과도 같았습니다. 1961년 초부터 영 가족에게 원인 모를 불행이 닥쳤습니다. 새어머니 몰리는 잦은 복통과 구토에 시달렸고 아버지 프레드 역시 심한 위경련으로 며칠씩 결근하곤 했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담즙성 질환이나 유행성 위장염 정도로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레이엄은 아픈 가족 곁을 지키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물수건을 갈아주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호에는 섬뜩한 이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몰래 일기장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구토를 했다. 안티모니 0.1g 투여 후 3시간 경과. 반응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그에게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제조한 독극물의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실험체였습니다. 어느 날 누나 위니프레드는 그레이엄이 건넨 홍차를 마시려다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시큼하고 역한 맛에 그녀는 한 모금만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녀는 출근길 기차 안에서 끔찍한 환각을 보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몸에서는 치명적인 독초인 벨라돈나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의심했습니다. 그레이엄의 방을 뒤졌지만 영리한 소녀는 이미 증거를 없앤 뒤였습니다. 그레이엄은 오히려 누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1962년 4월 21일, 오랜 기간 원인 모를 병마와 싸우던 새어머니 몰리 영이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인은 척추 손상 및 합병증으로 기록되었지만 사실 그녀의 신체는 그레이엄이 장기간 투여한 소량의 안티모니에 의해 서서히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14살 소년 그레이엄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관이 화장터의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는 미세하게 떨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장, 그것은 그에게 있어 완전 범죄의 완성을 의미했습니다. 시신이 재가 되면 뼈와 장기에 축적된 독극물의 흔적은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녀가 독살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그레이엄의 실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타겟은 아버지였습니다. 프레드는 심각한 안티모니 중독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도 이 중독의 원인이 10대 아들의 소행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레이엄의 폭주를 멈춘 것은 가족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과학 수업 시간, 교사는 그레이엄의 책상에서 수상한 약병들과 독극물 실험 노트가 담긴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공책에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투여한 독의 종류와 반응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교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간 그레이엄은 두려워하기는커녕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형사들에게 안티모니와 비소의 화학적 차이를 강의하듯 설명하며 자신이 가족들에게 독을 먹였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살인의 의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단지 그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1962년 법원은 15세가 된 그레이엄 영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와 정신 상태를 고려하여 일반 교도소가 아닌 중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는 최고 보안시설 브로드무어 병원으로 보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그를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사악한 정신의 소유자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브로드무어의 최연소 수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레이엄에게 감옥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범죄 기술을 배우는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브로드무어에서의 9년은 그레이엄을 더 치밀한 괴물로 진화시켰습니다. 그는 병원 도서관을 이용해 의학 서적을 마음껏 읽으며 동물학 지식을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수감 중에도 그의 실험 본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료 수감자였던 존 베리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인은 시안화물 중독이었습니다. 엄격한 보안시설 안에서 어떻게 청산가리가 나왔을까요? 수사 결과 병원 정원에 심어진 월계수 잎에서 누군가가 독성 물질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레이엄은 자신이 한 일이라며 떠벌리고 다녔지만 병원 측은 관리 소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를 자살 사건으로 서둘러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레이엄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는 차 큰 환자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담당 정신과 의사들에게 자신이 과거의 집착을 뉘우쳤으며 이제 독극물에는 흥미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능으로 심리 상담 세션을 주도했고 의사들은 그가 완전히 교화되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환자는 더 이상 독극물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보이지 않음, 사회 복귀 가능. 그것은 영국 범죄 심리학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오진 중 하나였습니다. 1971년 2월 23세가 된 그레이엄 영은 9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며 그는 의료진에게 공손하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차역으로 향하며 주머니 속에 만지작거린 것은 앞으로 그가 세상에 퍼뜨릴 죽음의 계획표였습니다. 그는 브로드무어에서 배운 지식으로 무장한 채 자신을 치유되었다고 믿는 어리석은 세상을 비웃으며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마추어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이론과 임상 경험을 갖춘 준비된 연쇄 독살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곧장 화학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 바로 파트 1에서 비극이 시작된 보빙던의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1972년 6월 영국 세인트 올번스 형사법원은 전례 없는 공포와 호기심에 휩싸였습니다. 피고인석에는 24세의 청년 그레이엄 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살인 2건, 살인 미수 2건, 그리고 수많은 상해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재판을 받는 죄인이 아니라 학술대회에 참석한 연구자처럼 당당하고 거만했습니다.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로 그의 검은 일기장을 제시했을 때 법정은 술렁했습니다. 일기장에는 동료들의 고통스러운 죽음이 분 단위로, 밀리그램 단위로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레이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제 소설입니다. 저는 작가 지망생으로서 독살에 거는 판타지 소설을 구상했을 뿐입니다. 그게 실제 사건과 비슷하다면 우연의 일치겠죠. 그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증인석에 나온 동물학 전문가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문가가 안티모니의 대사 과정에 대해 설명할 때 고개를 가로저으며 비웃거나 변호인에게 자신이 작성한 쪽지를 건네며 전문적인 반박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그에게 티컵 독살자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영국인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따뜻한 홍차를 가장 치명적인 흉기로 바꾼 그의 범죄는 영국 사회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그의 오만한 연극에 속지 않았습니다. 10일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은 화학이라는 지식을 악용하여 신뢰와 우정을 베푼 사람들을 파멸시켰습니다. 당신은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그레이엄 영은 최고 보안 등급의 파크허스트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적인 혹은 악몽 같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무어의 살인마로 불리는 영국의 또 다른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이안 브레디였습니다. 자신의 범죄에 병적인 자부심을 가졌던 두 사이코패스는 처음에는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교도소 운동장에서 함께 산책하며 체스를 두었고 나치즘과 철학 그리고 살인의 미학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교도관들은 이 기이한 우정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악마들의 우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레이엄은 이안 브래디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브래디에게 자신이 제조할 수 있는 독극물에 대해 끊임없이 떠벌리며 우월감을 과시했습니다. 반면 냉혹하고 계산적인 성격의 브래디는 그레이엄을 인정 욕구에 굶주린 어린 아이 취급했습니다. 브래디는 훗날 인터뷰에서 그레이엄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겉멋든 아마추어였다. 늘 관심을 갈구했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나약한 몽상가일 뿐이었다. 결국 둘의 사이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그레이엄은 브래디가 짝사랑하던 한 여성 교도관에 대해 모욕적인 음담패설을 늘어놓으며 도발했고, 이에 격분한 브래디와 주먹다짐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후 두 살인마는 서로를 경멸하며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이 일화는 사이코패스들 사이에는 진정한 유대감이 존재할 수 없으며 오직 비대한 자아의 충돌만이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그레이엄의 권력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 수감자들에게서 영과 어울리면 아프다는 소문이 돌자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가 배식 당번을 맡았을 때 몇몇 수감자가 복통을 호소하기도 했으나 엄격한 감시 탓에 실제 독극물을 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1990년 8월 1일 교도관이 아침 점호를 위해 그레이엄의 감방문을 열었을 때 그는 침대 위에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향년 42세. 부검 결과 공식 사인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평소 심장질환이 없던 그가 갑자기 사망한 점, 그리고 그가 평생 독을 다뤘던 전문가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교도소 내에서 몰래 독초를 배양하거나 약물을 모아 마지막 실험으로 자신을 독살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그에게 원한을 품은 다른 수감자들이 그를 살해했을 것이라는 설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화장터로 보낸 어머니의 죽음처럼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레이엄 영 사건은 영국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시스템의 참혹한 실패였습니다. 브로드모어 병원의 정신과 의사들은 고기능 사이코패스의 연기에 속아 치료되지 않은 연쇄살인마를 사회로 방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영국 정부는 정신질환 범죄자의 석방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버틀러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둘째, 독극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전과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맹독성 물질인 탈륨을 대량 구매할 수 있었던 현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이후 독극물 판매 규제법이 개정되어 위험물질의 구매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레이엄 영은 일반적인 연쇄살인범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물리적인 폭력이나 성적인 쾌락을 위해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살인은 일종의 과학 실험이자 타인의 생명을 쥐락펴락함으로써 신이 되고자 했던 왜곡된 욕망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과 직장, 그리고 가장 평화로운 휴식인 티타임을 공포의 현장으로 바꿨습니다. 지금도 범죄 심리학자들은 그를 신뢰를 도구로 바꾼 살인마로 정의합니다. 그가 떠난 지 30년이 넘었지만 보빙던의 생존자들은 여전히 누군가가 타주는 차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잠시 머뭇거린다고 합니다. 평범한 호의 속에 치명적인 악의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레이안 영이 남긴 차가운 의심의 씨앗 때문입니다.